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고항사 배움표 탐쌤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 법원직 9급 국어 해설을 위해 모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법원직 해설을 진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법원직 국어는요, 난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중입니다. 그러니까 난도에서 뭐 특별히 어떤 이변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난하게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뭔가 아주 큰 특징점이 있는 시험이기는 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일반적으로 법원직에서 출제되는 영역은요, 문법하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그 다음에 문학, 요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요게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문법이 5문제 출제됐고요, 비문학이 10문제, 문학이 10문제, 요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뭐 요런 출제 경향은요, 뭐 특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몇 년 전으로 가면 이제 비문학보다 문학의 비중이 좀 더 높고 비문학은 조금 더 적었는데, 비문학이 이렇게 좀 많아지는 추세로 왔는데 이번 시험은요, 요게 좀 변화가 있었어요. 문법이 무려 10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대박이죠, 그죠? 문법이 10문제가 출제되고 비문학이 7문제, 문학이 8문제가 출제됐어요. 뭐 이건 한 문제 차이니까 대동소이하고요, 여기서 좀 뺀 걸 여기다가 집어 넣은 거죠. 그래서 문법이 너무 과하게 많이 출제됐다. 그래서 아마 제가 난도를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법 공부가 열심히 되어 계셨던 분들은 어쩌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험이었고요, 문법 공부가 좀 안 돼 계신 분들이었다면 난도가 중 맞아? 그거보다 더 어려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문법이 어문 규정보다는 이론 문법 위주로 출제가 됐어요.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이런 이론 문법 플러스 고전 문법, 이런 이론화되어 있는 부분들 위주로 출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암기, 그러니까 어문 규정에서 어떤 맞춤법이 맞게, 이런 암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문법 이론을 공부해 놓으셨는지가 이 시험의 관건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론 문법 열심히 공부해 놓으신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좀 쉬웠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도 이런 거 읽고 푸는 데는 시간 걸리는데 문법은 좀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생각보다 좀 여유롭게 잘 풀었고, 난도, 체감 난도도 높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고요. 문법 자체의 이론 문법, 특히나 그 이론 문법의 어떤 정리가 조금 덜 되어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진짜 좀 모르는 문제가 많았다,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푸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의 아주 특이점이자 포인트는 문법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는 뭐 특이점은 없었어요. 난도가 뭐 아주 높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문 자체가 좀 다소 조금은, 지문 자체가 까다로운 지문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문이 어려운 것과 문제가 어려운 건 어찌 보면 완전 별개는 아니지만 좀 따로 갈 수도 있거든요. 지문이 아무리 어려워도 근거가 너무나 명확하게 눈에 딱딱 보이게 내는 그런 쉬운 문제라면 그 문제 자체는 쉬운 문제죠, 그죠? 근데 뭐 지문이 아무리 쉬웠어도 문제를 베베 꼬고 아주 미세한 차이에서 추론을 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그건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법원직 비문학 같은 경우는 지문의 난도가 평이하지만 다소 까다롭게 느끼신 분들도 일부 계실 수는 있겠다라는 판단은 드는데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판단은 내려지고요. 문학 같은 경우도 난도가 높지는 않았다. 왜 난도가 높지 않았냐? 일단 이 문학이 다 주요 작품들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특히나 뭐 저와 함께 공부를 해오셨다면 단 한 작품도 못 보신 작품이 없고요, 이 못 보신 작품 수준이 아니라 그냥 여러 번 만나보고 언급 듣고 했던 그런 작품들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거 다 아는 작품이네 하고 거의 뭐 지문은 거의 안 읽고 거의 푸는 수준이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좀 주요 작품들로만 나오다 보니까, 전체가 다 주요 작품들로만 나왔어요. 체감 난도가 좀 낮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공부법은 어떻게 가야 되냐? 일단 문법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이론 문법에 대한 공부는 되어 계시는데, 이번에 어문 규정에 어떤 포인트가 없었다 하더라도 뭐 한글 맞춤법 규정이라든지, 그죠? 뭐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이런 어문 규정에
당연히 집중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년에 요 정도로 나온다라는 확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년에 이런 틀로 가겠구나. 문법이 2배로 계속 늘어난 상태로 고정되겠구나. 이렇게 확정 짓는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시험이라는 건 이렇게 매년 출제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번씩 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튈 때가. 이게 튀는 걸지 아니면 정말 트렌드 자체의 변화일지는 몇 년 누적되는 과정 속에서, 시험이 누적되는 과정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올해 작년까지 이러다가 올해 갑자기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그냥 굳어진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내년에 다시 이렇게 회귀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고정될 수도 있는 거고요.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두 부분 그동안 하셨던 공부 방향이죠. 뭐 특별할 거 없잖아요. 우리가 이론 문법 열심히 그동안 공부했고요. 당연히 어문 규정도 빼놓지 않고 한글 맞춤법 뭐 이런 부분들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한 공부 열심히 계속 진행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론적으로는 알고 계셨는데 이거 문제 푸시면서 당혹스러우신 분들도 계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법 파트는 이론도 중요하고 뭐 암기도 중요하지만 문제 적용하는 연습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 양치기가 생명인 그런 영역이 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당연히 독해 연습하셔야 되니까 항상 강조드리는 수능형 비문학, 그죠? 이런 수능형 비문학 문제 연습에 집중해 주시되 이런 공부의 포인트는 데일리인 거 아시죠? 그죠? 하루하루 꾸준하게 오늘 공부를 시작하셨다면 그 공부의 끝은 내년에 법원직 시험 보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끝이에요. 그렇게 매일매일 컨셉으로 하셔야 늘어요. 그죠? 그리고 뭐 접근법 같은 것들 뭐 기출 수업이나 이런 데서 들어두시면 각 유형에 맞는 접근법 바탕으로 문제 풀어나가실 수 있으니까 도움은 받으실 수 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 그 접근법이 중심에 있으면 안 되고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다. 여기에 유형에 맞는 접근법도 따로 염두에 두면서 연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문학에서 이번에 이게 출제는 안 됐거든요. PSAT형 문제가 출제는 안 됐는데 우리 이번 아마 아시겠지만 6월 18일 날 봤던 2022년 지방직 9급에선 대놓고 PSAT형 문제, 그냥 아니면 그냥 PSAT 문제라고 해도 돼요. 이 PSAT형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요즘 추세가 비문학에 이렇게 가는 게 좀 추세라고 본다면 법원직에도 이런 것들이 핫하게 트렌디하게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완전 막 이거에 막 우리가 막 함몰돼서 막 PSAT 시험도 아닌데 PSAT형 막 문제만 가지고서 막 힘쓰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이거를 중심으로 가져가시되 이런 것도 틈틈이 좀 봐두시면 딱 나왔다, 혹 나왔다 내년에, 그랬을 때 좀 덜 당혹스러운 거죠.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그동안 풀어왔던 유형이니까. 그러니까 유형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유형이 나오면 내 사고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가 좀 낯설어서 실수가 유발될 수가 있는데 좀 미리 접해 놓으시면 그 실수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메인으로 가져가시되 틈틈이 PSAT형도 다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추천의 말씀 드립니다. 근데 올해 이게 출제된 건 아니에요. 출제될 수도 있다 내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뭐 요것도 당연히 요거죠. 수능형 문학으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것도 컨셉 똑같아요. 데일리죠, 그죠? 하루하루 꾸준하게. 오늘 공부 시작의 끝은 언제? 바로 시험 보는 그날입니다. 그날까지 감을 유지하면서 풀어 나가시되, 항상 드리는 말씀 뭐 정리하자? 주요 작품 정리하자, 그죠? 이번에도 주요 작품들로만 출제가 됐죠. 주요 작품 출제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듀윌 기본서 문학교재 보면 맨 뒤에 주요 작품이 약 200여 작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 차분하게 그 부분 정리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혼자서도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뭐 시에 다 밑줄 그어져 있고 이 시어가 무슨 뜻이고 요 행은 어떤 의미를 갖는 부분이고 이해와 감상이 있고 뭐 주제도 있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가볍게 보시면서 이해 나가시면 된다. 이것도 뭐 작품 수가 적지 않으니까요. 지금 공부를 시작하셨다면 내년 준비하는 그 과정까지 한번 여러 바퀴 돌린다라는 생각으로 좀 공부 안 되실 때 이런 부분들 하셔도 좀 도움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틈틈이 해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이런 특성을 가졌던 게 이번 법원직 9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이 한번 가볼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비문학 문제죠.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근거 정도 가볍게 찾으시면 되는데 1번 보시면 의문문을 활용하여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그랬어요. 뭐 요거 같은 경우는 1문단에 있죠. 밑에서 한 네 번째 줄인가요? 끝에 무엇이 학교를 이토록 팽창하게 만들었을까라고 의문문을 활용해서 독자의 궁금증 유발하고 있고요. 2번 특정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차원에서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정 현상은 여기서 말하는 학교 팽창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학교 팽창을 다양한 차원, 요거 1문단 끝에 보시면 학습 욕구 차원, 경제적 차원, 정치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라고 다양한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고요. 3번 특정 현상을 대략적인 수치 자료를 예로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그랬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위에서 네 번째 줄이죠. 한국의 대학생 수는 1945년 약 8천 명이었지만 2010년 약 350만 명으로 증가했다 하면서 대략적인 수치 자료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 특정 현상의 역사적 의의를 제시하면서 현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죠. 그죠? 요거는 틀렸어요. 2번 갑니다. 윗글을 읽고 난 후 기억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은 학교 팽창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1번 갑니다. 갑 학습 욕구 차원에서 인간은 자신의 내적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일 거야 그랬는데 요거 같은 경우 2문단 맨 위에 있죠. 그죠? 먼저 학습 욕구 차원에서 인간은 지적 인격적 선장을 위한 학습 욕구를 지니고 있다. 여기가 근거가 되겠고요. 2번 을 경제적 차원에서 산업기술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필요한 훈련된 인력을 기르는 역할을 학교가 담당하기 때문일 거야 그랬는데 요거 3문단 첫 번째 줄에 있죠. 다음으로 경제적 차원에서 학교는 산업사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인력 양성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3번 병 정치적 차원에서 국가의 가치관, 언어, 역사의식 등을 국가 구성원에게 가르치는 일이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일 거야 그랬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마지막 문단 두 번째 줄 보시면 되겠죠. 통일국가에서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이네요. 죄송해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통일국가에서는 언어, 역사의식, 가치관, 국가 이념 등을 모든 국가 구성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딱 나와 있죠. 4번 정 사회적 차원에서 산업 수준이 더욱 고도화되면서 산업사회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이 학교이기 때문일 거야 그랬는데 요거 마지막 문단 첫 번째 줄 마지막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학교 팽창은 현대 사회가 학력 사회로 변화하는 데 기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근거 충분히 찾으실 수 있었을 거고요. 3번 갑니다. 윗글의 막스 베버와 보기의 AP 견해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가시면 A와 달리 막스 베버는 고학력을 취득한 사람이 저학력을 취득한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났다고 생각한다. 막스 베버는 이런 언급 없어요. 누가 얘기하는 거냐? A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보기 박스의 네 번째 줄 끝에 학력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2번 B와 달리 막스 베버는 사회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학력보다 부모의 지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막스 베버가 아니라 오히려 B입니다. 그죠? B예요. 거기 보기 박스의 이문단 보시면 반면 B는 상급 학교의 진학은 개인의 능력만을 반영하지 않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3번입니다. A와 막스 베버는 모두 학력을 통해 높은 계층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먼저 보기 박스에서 보시면 위에서 둘레 다섯 번째 줄 또한 높은 학력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은 개인은 희소가치가 높은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소득을 얻고 계층 상승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 맨 마지막쯤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나아가 그는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은 사회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독점할 수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 누가? 막스 베버가요. 그러니까 3번은 공통점이 되네요. 3번 정답이고요. 4번 B와 막스 베버는 모두 높은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명문가에서 태어나는 것이 뛰어난 학력을 가지는 것보다 중요하다. 아니에요. 이게 맥락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뛰어난 학력을 가져야 뭐 소위 얘기해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때 B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때 집안 환경이 좋은 곳에서 태어나면 학력이 높아질 수 있고요. 학력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될 수 있다?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보기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가시면 기억은 아는 문장의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그랬는데 지금 기억 보면 동생이 산이죠. 그죠? 이 동생이 산이 관형절이에요. 뭘 꾸미는? 사탕을 꾸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탕은 뭐예요? 목적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2번 니은은 아는 문장의 주어를 수식하는 부사절이다 그랬는데 지금 철수가 산책하 더는 무슨 절이죠? 공원을 수식하는 관형절이에요. 그죠? 부사절이 아니에요. 정답 2번입니다. 3번 디귿은 조사 를과 결합하여 아는 문장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지금 숙소로 돌아가 기 요거 명사절이죠. 민경이는 무엇을 원한다. 무엇으로 대체 가능한 절이 명사절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사절이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리을 학교에 가기 이것도 명사절이죠. 지금은 무엇에 늦은 시간이다. 구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리을은 조사에와 결합하여 아는 문장의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조사에가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에에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사실 뭐 4번 문제는 기초적인 문제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요건 아마 지문 자체는 좀 다소 까다롭게 느끼셨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5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1번 특정 개념이 성립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후 이때 특정 개념은 기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기업 전략이 성립하게 된 배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문단 시작하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기업은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자신이 설정한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사용 내용과 목표 시장 범위를 결정하는 데 이를 기업 전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배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개념의 역사적 의의를 서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1번 땡. 2번 특정 개념, 즉 역시나 기업 전략이죠. 장단점을 소개했다. 없어요. 장단점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의의를 갖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거지 장단점을 막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글이 아니에요. 3번 특정 개념의 구체적 예를 제시한 후 예에 해당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개념도 역시나 기업 전략이고요. 이 기업 전략의 구체적인 예가 어디냐? 이 문단 시작. 기업 전략의 구체적인 예로 이렇게 나오죠. 기업 다각화 전략을 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에 해당하는 내용은 기업 다각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특정 개념을 바라보는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비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6번 갑니다. 윗글의 문맥을 고려하여 윗글의 A, B 부분에 들어갈 단어 가장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그랬습니다. 거기 A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를 들어 기업의 주력 산업이 반도체, 철강, 조선과 같이 불경기와 호경기가 반복적으로 수상되는 사업 분야일수록 기업은 서로 비관련되어 있는 분야를 다각화해야 경기가 불안정할 때도 어느 한쪽이 문제가 되더라도 다른 쪽이 괜찮기 때문에 맞죠? 자금 순환의 안정성을 비교적 뭐 할 수 있다? 확보할 수 있다. 맥락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정답이 1번이 됩니다. 7번 갑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범위의 경제성에 의하면 한 기업이 제품 A, 제품 B를 모두 생산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기업이 각각 제품 A, 제품 B를 생산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이다? 아니에요.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3문단 두 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범위의 경제성이란 찾으셨어요? 니은 옆에 범위의 경제성이란 하나의 기업이 동시에 복수의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이 복수의 기업이 단일의 사업 활동을 하는 것보다 총 비용이 적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비효율이 아니라 효율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다각화된 기업은 여러 사업부에서 나오는 자금을 통합하여 활용할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문단, 그러니까 4문단 정도로 보이네요. 4문단, 1, 2, 3, 4문단. 그죠? 디귿 옆에 여러 사업 부서에서 나오는 자금을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내부 자본 시장을 갖췄을 뿐 아니라 그랬어요. 자금을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그다음에 3번 신규 기업은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것에 부담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답입니다. 지금 우리 4문단 디귿이 있는 그 문단 위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줄 끝에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여 교육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감을 고려하면 다각화된 기업은 신규 기업에 비해 훨씬 우월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다. 근거가 충분히 되고 있죠. 정답 3번입니다. 그다음에 4번 리처드 러멜트에 의하면 관련 사업에서 50%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은 관련 다각화 기업이다 그랬는데 거기 이 문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관련 사업에서 70%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관련 다각화 기업, 70% 미만이면 비관련 다각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 50% 매출이니까 70%가 안 되는 거죠. 비관련 다각화 기업이라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정답 3번. 8번 갑니다. 밑줄 친 단어 기억 리을의 사전적 의미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만 가도 되겠죠. 이거는 3번이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창출이 사업다를 처음 이루어 시작함이 아니라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지어내거나 만들어냈을 때 쓰는 단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번 가시는데 고전문법이에요. 이번에 고전문법도 두 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전문법 제 수업 정도 내용으로 정리하신 분들은 쉽게 푸셨고요. 그죠? 그거 정리 안 하신 분들은 좀 이 보기 박스 읽으시면서 이 내용 바탕으로 푸셔야 되니까 조금 당혹스러우셨을 수 있어요. 그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9번 같은 경우는 중세국어의 의문문과 관련된 얘기인데 요 말씀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해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의문문은 판정 의문문하고요, 설명 의문문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판정 의문문은 물어봤을 때 대답이 yes or로 나와야 되고, 설명 의문문은 물어봤을 때 대답이 말 그대로 설명으로 나와야 설명 의문문이다. 예를 들면 밥 먹었니? 네. 판정 의문문이죠. 뭐 먹었니? 요게 설명 의문문이에요. 뭐 먹었니 하면 뭐 먹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국어는요, 밥 먹었니? 뭐 먹었니? 철수가 밥 먹었니? 철수가 뭐 먹었니? 니 판정이든 설명이든 종결 표현이 니로 똑같거든요. 뭐 냐로 똑같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설명이냐 판정이냐에 따라서 종결 어미의 형태가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중세로 가면 달라지죠. 근데 이거 인칭을 구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1인칭과 3인칭의 경우에는 판정 의문문은 친구들로 물어본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설명 의문문은 친구들로 물어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3인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철수는 밥을 먹었는가? 이렇게 친구로 물어봐요. 밥을 먹었느냐? 요것도 친구예요. 밥을 먹었느냐? 요것도 친구. 밥을 먹었느냐? 니요. 이런 식으로 친구들로 물어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반면에 이게 설명 의문문으로 바뀌면 친구들로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3인칭 만들어 보겠습니다. 철수는 뭘, 벌써 의문사가 나오고 있죠. 뭘 먹었는고? 친구죠. 먹었느뇨? 친구. 먹었느뇨? 니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것들 다 친구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즉 판정이냐 설명이냐에 따라 친구와 친구가 나뉩니다. 단 포인트는 뭐다? 1~3인칭일 때예요. 요게 1~3인칭일 때, 요게 몇 인칭으로 가면 2인칭으로 가면 판정이냐 설명이냐 구분 없이 뭘로 물어본다? 니은다로 물어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예를 들면 2인칭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는 밥을 먹었는다? 너는 뭘 먹었는다? 이렇게 판정이냐 설명이냐에 상관없이 니은다로 물어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지식이 요거 아닙니까? 요거를 뭐 보조사냐 어미냐 막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식 알고 계셨으면 이거 이해하는데 뭐 너무나 쉽죠. 그죠? 그리고 문제 푸는데 사실 이 보기 박스도 필요 없고 이 지식만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1번 갑니다. 기억 보세요. 판정 의문문이므로 의문보조사 가가 사용되었다. 기억 해석을 보면 이 딸이 너희 종인가? 그랬을 때 네, 아니오니까 판정 의문문이죠. 그죠? 그러면 이 딸이 너희의 종인가? 그러면 이 딸, 3인칭이잖아요. 3인칭이면서 판정 의문문이니까 누구 친구? 친구들로 물어보니까 가로 얘기했다. 뭐 이상할 거 있나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 갑니다. 얻는 약이 무엇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무엇인가?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설명 의문문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뭘로 물어보고 있다? 고로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2인칭임을 분명히 주고 있죠. 네가 이렇게 맞죠? 네가 믿느냐 아니 믿느냐 그랬을 때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줘야 되죠. 그러면 설명 의문문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뉘냐 안 나뉘어요. 왜? 2인칭이니까 니은다로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니은다로. 그래서 하나인다 니은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 다음에 리을 구라제가 이제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구라제면 몇 인칭? 3인칭이죠. 그죠? 그러면 어디 있냐라고 했으니까 설명 의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물어본 거예요? 뇨로 물어본 거죠.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4번 보세요. 리을 판정 의문문이므로 설명 어미 뇨가 사용되었다. 판정이 아니라 설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2번도 보시면 설명 의문문이므로 의문보조사 고 맞죠? 3번 디귿의 주어는 2인칭 청자이므로 어미 니은다가 사용되었다. 다 끄덕여지는 부분이에요. 이 지식 내에서 끄덕여지고요. 정답도 너무나 분명하게 도출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주시고요. 고전시가도 이번에 너무 쉬웠어요. 왜냐면 아까도 제가 총평할 때 말씀드렸지만
초주요 작품들로만 출제를 했어요. 서경별곡 정석가 혹시 이거 정리 안 하시고 보신 분들 계신가요? 없죠. 솔직히 이거 지금 정리 안 하고 계셨으면 시험 준비 제대로 안 하고 보신 거나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 냈고 지금 바로바로 푸실 수 있는 급이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10번 갑니다.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1번 시적 대상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드러나는데 이거는 가만이죠. 가 같은 경우에 대동강 건너편 꽃을 대동강 건너면 꺾을 것이라고, 다른 여자 만날 것이라고, 그죠? 어떤 불만의 표현을 하고 있죠. 질투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가와만 연관이 되고요. 지금 나 같은 경우는 그런 정서가 없습니다. 어떤 원망과 관련된 게 없어요. 나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이것이 실현된다면 너와 이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그 말은 이별할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2번 갑니다. 화자의 생활터전에 대한 애정이 드러난 부분이 있는 건 역시나 가만입니다. 가 같은 경우에 보시면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위에 닭꼰대 쇼성경 고의 말은, 그러니까 잘 닦아 놓은 서경을, 그러니까 평양을 너무나 사랑하지만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고 있죠. 근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만 이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너 따라서 내 모든 걸 버리고서라도 쫓아가는 게 나에겐 더 좋다. 단 사랑만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맥락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2번도 가와만 관련이 되고요. 3번 임과 이별하고 싶지 않아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뭐 가는 뭐 당연하고요. 그죠? 내 모든 걸 버리고서라도 널 따라가겠다. 단 사랑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나 같은 경우도 불가능한 상황 설정해놓고 이거 실현되면 너랑 이별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상 이별하고 싶지 않아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봐야 되겠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야 이별하겠다고 이야기하며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건 나만이죠. 나. 그죠? 11번 갑니다. 가의 형식적 측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사음보의 전통적인 율격을 지니고 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고전 시간은 기본적으로 몇 음보를 기억해 주시라, 3음보를 기억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든 고려 가요가 3음보는 아니나 큰 특징점이 3음보라는 특징점을 보통 갖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서경별곡도 마찬가지인데 3음보를 어디를 잘라서 이게 3음보냐면요. 가 같은 경우 한번 봐주세요. 메뉴에 서경이하고 아찔가, 이 아찔가가 여음구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 부분은 약간 흥을 돋으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뺍니다. 빼고 어디서부터 3음보를 보통 세냐? 그 아찔가 뒤에 서경이 붙어.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3음보. 닭꼰대 효성경 고의 말은,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3음보를 보통 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4음보가 아니에요. 정답 1번입니다. 2번 악류를 맞추기 위한 여음구 사용되죠. 아질가 뭐 이런 시리즈. 그다음에 3번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죠. 거기서 두 번째 부분 보면 기니딴 그치리까,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 말은 끈은 안 끊어진다라는 말을 서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4번 음성 상징어를 활용한 후렴구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위 도랑청 다링디리, 여기가 후렴구고요. 이 부분을 보통 음성 상징어와 관련시키는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1번이 되고요. 12번 기억 리을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건 뭐 사실 배경 지식을 우리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사실 정답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었다면 조금 헤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설마 정석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지는 않으셨을 거다 이렇게 확신은 합니다.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은요, 이별을 위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한 것들이고요. 리을은 오히려 신뢰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구슬은 깨져도 바위는 끈은 안 끊어진다. 그것처럼 우리가 천년을 떨어져 지내도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믿음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소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이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다음 밑줄 친 부분 중에서 가의 대동강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은, 지금 가에서 대동강은 이미 그 대동강 건너서 떠난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이별과 관련 지어야 되고요. 1번 사러리였다. 청산의 사러리였다. 청산별곡에서 청산은 도피처 또는 뭐 이상향, 지향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2번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한다. 이것도 뭐 맨날 해석했던 시조입니다. 이게 수양산 또는 수양대군, 중의적 표현이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수양대군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중의적으로 쓰인 부분이다. 그러니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소재겠죠. 3번 추강의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이것도 뭐 너무나 많이 했던 거죠. 그죠? 이 추강은 풍류를 즐기는 그런 공간이죠. 그죠? 그다음에 4번 비겐두개 불빛이 고운데 남포에서 임을 보냈대요. 임과 이별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4번 갑니다. 요거 제가 포인트 말씀드렸어요. 한글 맞춤법 규정할 때 어떻게 포인트를 말씀드렸냐면 더 시리즈는 제가 뭐라고 했죠? 과거 또는 기억과 관련되고요. 든 시리즈는 뭐와 관련된다? 선택과 관련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든 또는 먹든지 음료수를 마시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이다. 그러면 이 든이고요. 철순의 집이 넓었던지 안 넓었던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과거나 기억과 관련된 건 더 시리즈와 관련된다라는 걸. 또는 뭐 내가 밥을 먹었던지 안 먹었던지 기억이 없다. 그러면 그때도 역시나 과거 기억과 관련되기 때문에 더와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공식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1번 싫든 좋든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선택과 관련되니까 든 시리즈가 와야 되고요. 2번 밥을 먹던지 말던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도 선택이니까 먹든지로 가야 됩니다. 내가 밥을 먹었던지 안 먹었던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땐 던이지만 여기서는 밥을 먹던지 말던지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 선택이니까 든지로 가셔야죠. 정답이 2번이고요. 3번 어제 봤던 영화는 참 재밌더라. 과거 기억이죠. 그러니까 더 시리즈 와야 되고요. 4번 집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해라. 역시나 선택의 맥락이니까 든지가 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요령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5번 갑니다. ABC에 들어갈 중세구어의 형태를 가장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랬어요. 이거 관형격 조사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것도 제가 아주 여러분들께 포인트를 잘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셨으면 이것도 너무나 쉽게 푸는 문제였겠죠. 현대국어의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는 이렇게 두 세트로 나누자. 이렇게 아래 끼고 있는 애하고 오늘 내가 똑같은 의가 있다. 이렇게 두 세트로 나누고요. 요 시옷 같은 경우는 포인트 이렇게 잡아드렸죠. 무정이나 높임 유정일 때 쓰는 표현이고요. 요 아래 끼고 있는 요 의하고요. 요 의는 이 두 개는 일반적인 유정일 때, 뭐 이걸 평칭 유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유정일 때 쓰는 건데 왜 굳이 두 개를 나눠놨냐? 뭐 맞춰주기 위해서? 모음 조화를 맞춰주기 위해서. 양성일 때는 애를 쓰고요. 뭐 의, 애 좋습니다. 뭐라고 하든 이게 아래 하니까 오늘날에 없는 모음이죠. 그리고 음성일 때는 의를 쓰고요. 뭐 이런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이거죠. 나랏 말싸미 둥국에 달아. 나라의 말이 할 때 의 부분을 시옷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나라가 뭐니까요? 무정이니까요. 부처님이에요. 이렇게 하면 부처님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높임의 대상이니까 시옷을 통해서 의를 표현해주고 있다. 요거 맨날 말씀드리는 게 뭐 내 친구가 철소다. 철소. 그러면 친구니까 일반 유정인데 오니까 양성이죠. 그러면 이렇게 붙여라. 내 친구가 철수다. 그러면 일단 일반 유정이죠. 그러면서 이게 음성이니까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죠. 요거면 뭐 끝나지 않겠습니까? 일단 나랏 와야 되겠죠. 무정이니까요. 그 다음에 사람. 이게 지금 보시면 요렇게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게 지금 양성이니까 요게 와야 되는데 뭐 된 거예요? 연철돼가지고 사람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 같은 경우는 세존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니까 시옷을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되는 겁니다. 요 지식 내에서 사실 역시나 또 끝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1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A와 B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의 공통점으로 가자.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지금 A 같은 경우는 비음하네요. 그죠? B는 뭐죠? 유음하죠. 뭐 요 정도는 따라오실 수 있을 건데 A 같은 경우는 뒤에 비음 때문에 앞에 것들이 바뀌는 역행동하고요. B 같은 경우도 뒤에 리을, 유음들 때문에 앞에 게 바뀌는 역행동화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뒤에 오는 자음에, 즉 비음과 유음 때문이죠. 뒤에 오는 자음에 좋은 방법에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다. 우리 좋은 방법 이게 뭐였죠? 요런 시리즈였죠.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요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비음, 유음이라는 용어 자체가 좋은 방법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법에 동화된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거기 하나씩만 한번 가보면 이렇게 됐을 때 요 뒤에 오는 자음의 좋은 방법. 그럼 얘 좋은 방법 뭐예요? 비음이죠. 이 비음에 동화돼서 얘가 비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음하고
역행으로 일어나는,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게 바뀌는 역행 비음하죠. 그죠? 역행으로 일어나는 비음화가 되는 거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도 요 리을 때문에, 요 리을이 뭐죠? 좋은 방법이 유음이잖아요. 요 유음 때문에 요 앞에 게 바뀌는 거니까 이것도 역행적 유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4번 뒤 오는 자음에 좋은 방법에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다. 정답이 됩니다. 17번 갑니다. 다음 기역 리를 통해 인용절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보시면 기역을 통해 직접 인용절에서 사용된 명령형 종결어미가 간접 인용절에선 다른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르게 나타나네요. 지금 직접 인용에선 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간접 인용에서는 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달라요. 그죠? 2번 니은을 통해 직접 인용절에 사용된 인칭 대명사는 간접 인용절에서 지시 대명사로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지금 직접 인용절에선 니은에서 보면 나는으로 나오고 있죠. 나죠, 나. 그죠? 나. 요거는 인칭 대명사예요. 그런데 그거를 간접으로 바뀌었더니 자기로 바꾸고 있어요. 이 자기가 뭐죠? 이거 제기칭 대명사 아닙니까? 제기 대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인칭 대명사입니다. 우리 제기 대명사 맨날 포인트 잡고 배우잖아요. 문장에서 주어를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 쓰는 대명사. 이게 제기 대명사였잖아요. 철수는 자기 밖에 모른다. 요거 기억나시죠? 그때 그 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기 대명사니까 인칭 대명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 2번입니다. 그다음에 3번 디귿을 통해 직접 인용절에서 사용된 상대 높임 표현이 간접 인용절에서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지금 디귿에서 보시면 들어갑니다라고 존댓말을 쓰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먼저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그 높임의 표현을 없애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직접 인용절에 사용된 높임 표현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하십시오체 표현을 지금 그대로 디귿에서 간접 높임에서 쓰고 있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반복되지 않아요. 직접과 간접에서 다른 상대 높임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 리을을 통해 직접 인용절의 시간 표현이 간접 인용절에서 해당 문장을 바로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거기 리을 보면 성민은 어제 오늘 떠나고 싶어라고 말했다. 그러면 오늘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어제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시점 기준으로 어제로 바꿔버린 거죠. 4번도 맞는 얘기가 되고요. 자, 18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요거를 형태소로 한번 나눠 보면요. 한번 적어 볼게요. 눈, 이, 녹, 음면, 남, 은, 발, 자국, 자리, 마다, 꽃, 이, 피, 리, 니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로 나누고 있는 거고요. 이거 바탕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립 형태소 눈, 그죠? 그 다음에 발, 자국, 자리, 꽃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5개가 자립 형태소. 1번 예스. 그러면 자립이 5개인데 총 15개니까 의존 형태소는 9개가 아니라 몇 개? 10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 세보시면 10개가 돼요. 정답 2번이 되는 거고요. 3번 실질 형태소는 8개다 그랬는데 실질 가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요? 눈, 그죠? 그리고 녹, 남, 발, 자국, 자리, 꽃, 피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7개의 어절은 띄어쓰기의 단위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눈이 하나, 녹으면 둘, 남은 셋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7개예요. 그 다음에 19개 음절, 우리 음절 기억나세요? 발음 나는 대로 했을 때, 그러니까 얘를 발음 나는 대로 해야 돼요. 눈이, 녹으면, 남은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발음 나는 대로 쫙 펼쳐놓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자르시면 되니까 사실 그냥 여기상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자르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상에서 자르면 몇 글자가 되냐? 19글자니까 19개 음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보기에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거는 한번 가볼까요? 요거 일단 기역부터 한번 가볼게요. 기역은 꽃잎. 일단 요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적용하면 일단 요 세팅 될 수 있고요. 그죠? 결합하는 말에서 앞말이 자음, 뒷말이 이 또는 반모미가 오면
뭐가 첨가되죠? 니은이 첨가됩니다. 니은 첨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아? 비음아. 그래서 꽃잎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니은은 맛 며느리. 뭐 이건 어려울 거 없네요. 비음아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맏며느리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갑니다. 요거는 이렇게 되는데 먼저 요거 넘어가면서 자음 축약이 일어나요. 그러면 다 요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안 하고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되고요. 얘도 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된다면 다시요. 치읓이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죠. 먼저 그죠? 그래서 축약이 먼저 돼서 티읕이 되고요. 그죠? 요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아직 적용 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티읕과 여 요게 이 플러스 어니까요. 그죠? 요게 반몸 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한번 가보면 요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안 울림 플러스 안 울림일 때 요 뒤에 게 된 소리 되는 경음화가 일어나면서 다 첫 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 이거 순서 좀 뒤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논리만 맞으시면 돼요. 그냥 제가 앞에서부터 그냥 제 자의적으로 순서를 한번 이렇게 펼쳐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 요거 같은 경우는 넙죽하다. 요거 같은 경우는 먼저 1차적으로 안 울림에 안 울림이 만나면서 요게 된 소리가 되는 경음화가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넙죽하다로 일단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 만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넙죽하다 되고요.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수나 일어납니다. 화살표. 자음군 단수나 일어나면서 넙죽하다 이렇게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뭐 요거 같은 경우도 뭐 자음 축약이 앞에서 먼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 거지만 제가 그냥 자의적으로 역시나 순서를 나열해 봤습니다. 뭐 이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1번 기억리을은 모두 음운이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뭐 시작부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체가 이미 교체죠. 그죠? 교체가 일어나고요. 여기서 뭐 비음화도 교체니까 교체는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도 이것도 비음화니까 당연히 교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도 뭐 요거 요 시옷이 쌍시옷이 디귿 되는 거 이것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니까 교체라고 볼 수 있고요. 요 디귿이 쌍디귿 되는 거 이것도 교체고요. 요 티읕이 치읓 되는 거 이거 구개음화잖아요. 요 구개음화도 교체예요. 그러니까 교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요거 지읒이 쌍지읒 되는 거 요것도 교체죠. 그죠? 경음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다 교체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2번 기억과 니은에서는 공통적으로 음운의 첨가가 일어난다. 일단 기억에서는 일어나요. 요 니은 첨가 일어나죠. 그죠? 근데 니은에는 없어요. 정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디귿에서는 두 개의 음운이 하나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디귿에서 보시면 요거 디귿하고 히읗 만나서 일단 티읕이 되고 그죠? 여기가 축약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축약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4번 리을에서는 음운의 탈락과 축약이 일어난다. 일단 탈락은 여기 자음군 단수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축약은 여기 자음 축약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2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을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많이 접해봤던 이런 작품들로만 출제가 됐다. 그래서 뭐 거의 안 읽어도 될 정도인데 스토리상으로는 그죠? 근데 뭐 근거 찾으려면 그래도 내용 파악은 필요하겠죠. 20번 가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주인공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부분은 없어요. 2번 특정 인물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거. 이게 사실 20번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은 좀 근거를 찾을 필요가 있겠지만 오히려 정답 선택지인 2번은 근거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 소설은 원래 이런 소설이잖아요. 그죠? 특정 인물, 즉 구보를 중심으로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소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정답 2번이고요. 3번 인물 간의 갈등 부각 아니고요. 4번 대화 장면을 자세하고 빈번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특정 인물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서술해 나가는 그런 소설입니다. 2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구보는 노파의 가난하고 고된 삶을 상상해보며 그녀의 생기 없는 외양에 대해 생각한다 그랬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왼쪽 파트, 지문 왼쪽 파트 맨 아래 문단. 구보는 한 구석에 가 서서 그의 앞에 앉아있는 노파를 본다.
그는 네 집에서 드난을 살다가, 이 드난을 산다는 건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그 집안 일을 해주는 거, 이게 드난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세잔한 몸을 이끌어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좀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미 굳어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양한 일에도 펴질 턱이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을 가지고서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녀의 생기없는 외양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죠? 이게 구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고요. 2번, 9번은 중년의 시골 신사가 3등 승차권을 가지고 2등 대합실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를 업신여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가 잘못됐어요. 두 파트 중에서 지금 20번 바로 위에 파트 지문을 보시면 거기 가운데쯤인가요? 9번은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의 사이에서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업신여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과관계, 업신여기게 된 그 인과관계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9번은 만성 위악장을 앓고 있는 40여 세의 노동자가 불결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곁에 가서 앉는다 그랬는데, 만성 위확장을 앓고 있는 사람은 40여 세의 노동자가 아니에요. 역시나 20번 위의 지문 부분 가운데 문단 두 번째 줄 9번은 자기 자신의 만성 위악장을 새삼스러이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니까 구보의 질병이에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9번은 양복을 입은 사내가 온갖 사람들을 불신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분노를 느낀다. 아니에요. 맨 끝에 지문 맨 끝에 보시면 다시 우울 속에서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울하게 생각한 거지 분노를 느낀 게 아닙니다. 22번 갑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화신상회에서 9번은 행복해 보이는 가족을 바라보며 부러움을 느끼다가 그들을 업신여긴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인과관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맥락이 어디에 있냐면 지문 맨 앞쪽 문단에 있어요. 거기 가운데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 모른다. 9번은 그들을 업신여겨볼까 하다가, 그러니까 그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여서 그들을 업신여겨볼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생각을 고쳤어요. 왜냐하면 문득 생각을 고쳐서 그들을 축복해 주기로 마음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사실 4, 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좀 다른 의미로서 부러움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축복해 주는 걸로 마음을 바꾼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복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서 업신여기려고 했는데 부부가 저렇게 하는 모습이 쉽지 않은데, 좀 부러운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얘기가 되니까 정답이 되죠. 정답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발 가는 대로 걸어 안전지대에 도착하는 구보의 모습으로 보아 구보는 목표나 방향이 없는 무력한 지식인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이해할 수 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근거가 있죠. 요거 2문단입니다. 3문단이네요. 3문단으로 보이는 부분 두 번째 줄 발 가는 대로 라는 표현이 나와요. 맞는 얘기고요. 3번 구보가 움직인 전차에 뛰어오른 이유는 안전지대에 혼자 남는 것에 외로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거 중략 바로 위에 부분.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9번은 움직이는 전차에 뛰어올랐다라고 얘기했고요. 4번 구보가 경성역으로 향한 이유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독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간 거죠. 이거 중략 아래에 있습니다. 9번은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근거 있고요. 그 다음에 신대 정지용의 고향, 정지용의 향수, 이거 다 우리가 정리해 놓은 그런 작품들이라는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23번 한번 가볼게요. 위 시와 보기를 비교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위 시와 보기 모두 과거의 추억을 잃어버린 현실을 씁쓸히 드러내고 있는 건 보기죠. 보기.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고향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씁쓸해하고 있고요. 그 풀필이 부는데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가 그런 거지. 위시는 관련이 없어요. 위시는 추억을 아름답게 표현하면서 그게 아주 꿈에도 잊혀지지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기와 달리 위시는 고향과의 거리감, 단절감을 드러내는 거 오히려 보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던 그 고향은 없다라고 단절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3번 위시와 보기 모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을 형상하고 있으면 의인한데 이게 정답입니다. 보기 같은 경우는 사연에 흰점 꽃이 인정스럽게 웃는다. 요거 의인하고요. 그 다음에
정지용의 향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줄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간다 그랬어요. 옛이야기를 지줄대는 실개천이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막 지줄대는 그런 실개천이니까 이것도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정답 3번입니다. 4번 보기와 달리 위시는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고 했는데 둘 다입니다. 보기 같은 경우도 뭐 두 번째 연 보시면 뻐꾸기가 제철에 울고 뭐 청각도 느껴지고요. 네 번째 줄 뭐 흰점꽃이 인정스럽게 웃는다 뭐 시각도 드러나고 웃는 거니까 또 청각도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연도 뭐 소리 안이 나고 쓰디 쓰고 뭐 쓰디 쓴 거 뭐 이런 것들 그죠? 우리 미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다양한 감각 드러나고 있고요. 정지용의 향수 같은 경우도 뭐 금빛 게으른 울음 그러니까 금빛이면 뭐 시각이고 운다 청각이고요. 그리고 쥐라로에 제가 식어진다 뭐 촉각 뭐 이런 것들 느껴진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예요. 정답 3번이고요. 24번 가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 디귿을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가시면 기억 디귿은 모두 관용어가 존재한다. 기억에서 작은 그죠? 니은에서 친구의 디귿에서 뜨거운 관용어죠. 2번 기억 디귿의 주성분의 개수가 일치한다 그랬어요. 기억 같은 경우는 주성분이 아이가 주어 그리고 잔다 서술어. 니은 같은 경우는 그는 주어 삼았다 서술어. 디귿 같은 경우는 영희가 주어 무를 목적어 엎질렀구나 서술어. 그래서 디귿은 주성분의 개수가 3개고 기억하고 니은은 2개입니다. 정답 2번이에요. 주성분의 개수 달라요. 3번 기억의 부속성분의 개수는 니은 디귿보다 많다 그랬어요. 기억 같은 경우는 일단 작은 관용어, 침대에서 부사어, 예쁘게 부사어. 그래서 3가지가 있고요.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친구의 관용어, 며느리로 부사어. 그죠? 그럼 2개. 그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뜨거운 하나네요. 관용어. 그죠? 그래서 일단 3번 맞고요.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필수적 부사어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니은에서 며느리로 그죠? 왜냐면 삼다는 누가 무엇을 무엇으로 삼다 이렇게 돼요. 근데 기억 같은 경우는 자다잖아요. 서술어가 자다 같은 경우는 누가 자다 그러니까 무엇이 자다 한 자리 서술어고요. 뭐 특별한 맥락일 땐 두 자리도 돼요. 누가 무엇을 자다 뭐 예를 들면 철수가 단잠을 자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요구하는 맥락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맥락은 없어요. 정답은 2번이고요. 마지막 25번입니다. 보기는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탐구 결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이어진 문장은 두 문장이 대조나 조건의 의미관계로 연결되기도 하는 건 그랬어요. 거기 기억이 대조 느낌이죠. 과일은 좋아하는데 야채는 싫어요. 그리고 니은이 조건 느낌이죠. 철수가 오면 출발할 거예요. 2번 이어진 문장은 앞뒤 문장의 순서를 바꿔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억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위치를 바꿔서 동생은 야채를 싫어하지만 과일을 좋아한다 해도 원래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근데 니은 같은 경우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죠. 그래서 앞뒤의 위치를 바꾸니까 맥락이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2번이 틀립니다. 그래서 니은은 종속이어서 순서를 바꾸면 동일한 의미를 지니지 않아요. 3번 암기 문장은 아는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면 명사절이겠죠. 그죠? 명사를 꾸미면 관형절이겠죠. 그래서 그 아이가 학생임 요게 명사절이고요. 책을 읽더는 관형절입니다. 3번도 맞고요. 4번 암기 문장과 아는 문장의 주어는 같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책을 읽던 영수 부분이죠. 책을 읽는 것도 영수가 책을 읽는 거고요. 책을 읽더니 영수를 꾸며주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관계관형절이다 이렇게 배웠었던 거죠. 그죠? 그럼 어쨌든 전체 문장의 주어인 영수가랑 책을 읽던의 주어도 영수가니까 관형절과 그리고 전체 문장의 주어가 영수로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명사절의 주어는 아이고요. 전체 문장의 주어는 언니니까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서로 같을 때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원직 25문제 총평과 해설을 진행해 봤습니다. 법원직 준비하시는 분들 이 기출 내용 해설 기반으로 하셔서 내년 계획 열심히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다음번 강의에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듀9강사 배영표 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